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에게 박정호 교수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는 궁금한 게 없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분은 뭐 척척 박사인데 아무거나 다 물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방송에서 굉장히 재밌고 쉽게 또 그걸 경제적으로 다 연결시켜 갖고 설명을 해주신 우리 박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유, 초반부터 과찬을 하셔서. 아니 진짜 제 지인이 항상 박 교수님 나오는 네. 유튜브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 같은 걸 네. 틀어놔요. 어휴.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물로 또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예. 똑같습니다 목소리. 한마디 해주세요. 실물이 더. 목소리가 똑같고 실물은 훨씬 더 피부도 닮고 싶습니다. 아유, 왜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 어떤 걸 여쭤볼까 하다가 정말 좀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제가 나름 경영학을 배우면서 자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자본주의는 각자의 능력껏 경쟁을 해서 그 소득을 자기가 들고 가서 뭐 빈부격차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거 당연한 거다. 그렇게 능력껏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갖고 가고 그런 시대다라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배웠거든요. 그렇게 살았고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인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돈을 막 뿌려주고, 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또 다 뿌려주고, 예. 그거는 우리가 배웠던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이제 들거든요. 진짜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사실 저도 공공기관에서 국가 정책 만드는 그런 그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나 통계나 경제적인 어떤 전술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랬다, 저기에서 저랬다. 그런데 근원적인 철학이죠. 과연 국가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톤앤 매너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끝까지 저도 완벽한 해답은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같이 고민했던 많은 학자들, 석학분들하고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지금의 자본주의가 너무 빨리 승자 독식 구조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택받았던 일부의 초창기 계층이나 아니면 아주 선택받았던 그 초기 진입자들 아니면 정보를 좀 더 빨리 얻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아니면 대중으로부터 아주 우연적인 현상으로 선택받았거나 이러면 삽시간에 진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떼부자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수님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인정해요. 정말 다수의 개인들은 고생하시는 게 맞는데 그들 중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진짜 한 번에 빵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이 뭐가 맛있대 좋대 하는 순간 삽시간에 SNS 퍼지고 유튜브로 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되거나 홍보된 집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줄을 2시간씩 서서 그걸 먹어요. 근데 그 옆집은 팔이 날리고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의 몰빵을 하는 구조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또 플랫폼 사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극명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승자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승자들의 특성 더 확장하고 더 많이 그것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그 반열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목적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보면 이것도 개인적인 거 여쭤봐도 되나? 말씀하십시오. 평생에 내가 모으고 싶은 재산의 총 금액 얼마입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죠. 한 100억 정도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100억 많이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재벌들은 1000억 이상 있는데 왜 더 할까요?
왜 맨날 지금도 뭐 분초 단위로 회의하시는 재벌 총수분도 한두 분 제가 먼 발치에서 네. 알거든요. 진짜 그분 캘린더를 보면 5분 단위로 쓰세요. 왜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지금도 일을 할까요?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취나 뭐 하여튼 뭐 다른 이유가 네. 있습니다. 뭐 하여튼 지배욕일 수도 네. 있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씀이냐는 거냐면 그렇게 그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이 또 다른 걸 준비하거나 자신의 그 이뤘던 그걸 공고히 지키기 위해서 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과점 하는 걸 원해요. 왜? 시장에 지배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보면요. 그 분야에서 워낙 커졌기 때문에 독점화된 기업들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태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려고 판을 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죠.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도 보면 공통점이 독과점 기업이에요. 분야는 다 다르지만. 네네. 그래서 한 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이 좋던 열심히 일했던 어떤 이유로 승자가 된 사람은 다시 평평한 운동장, 그 치열한 경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자기에게 의존적인 정말 고수적인 생태계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하는데요. 그거를 점점 많은 업종에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가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원래 조금 앞서간 사람들에게 네. 약간 더 퍼포먼스를 하기가 힘들게 만들어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저는 비록 미천하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이렇게 의사결정하거나 고민들을 하거나 하는 걸 사우나에서 때로는 뭐 골프 치러 가서 이럴 때 보면 네. 듣거나 보면 국가가 세금을 많이 때리거나 네. 국가가 뭘 못하게 하거나 국가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돈으로 그걸 다 극복하죠. 아, 세금을 많이 징수해. 세율을 올렸어. 야,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회계사 불러서 자문받고, 변호사 불러서 자문받고, 또 이런 큰 금융회사들에게 도움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실제 세율은 올렸지만 다시 거기에서 그걸 스스로 네. 낮춰서 적용받는 방법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저 경제만큼은 좌우가 없는 거고요. 이건 경제 로직이 따로 있는데 저는 그냥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먼저 간 사람에게 지금 조금 더 과한 뭐랄까요? 세금이나 조금 활동을 억제는 걸 해도 그들은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판을 벌려서 잘 걸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전 세계에서 가장 균등했던 국가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이 균등했나요? 중남미 국가를 예전에 진짜 부러워했었어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의 휘마에서 완전히 벗어났었잖아요. 아시아 지역도 골치 아팠죠. 유럽은 더더욱 말할 거 없고요. 미국도 결국 참전까지 했고. 근데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그 휘마에서 다 비켜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산품 제대로 만들 데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다 척박해졌고 그러다 보니 모두 전량 중남미 국가의 여러 국가들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5번째 부유한 나라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지금 왜 이렇게 됐죠? 이유가 바로 옛날 서구 열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평지 분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옛날 그 귀족 계층이 한 10개 가까운 귀족 계층이 아르헨티나의 대부분의 기회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대농장, 유통권 뭐 다 가져갔고 그 판이 전쟁, 내전, 정치적 혁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많은 민초들은 열심히 살 의지가 없어져요. 왜? 이게 사람이 잡힐 듯 해야 좀 뛰어보는데 그렇죠. 너무 높으면 내려놓게 됩니다.
바로 중남미 국가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 활동의 적극성이 많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역사적 양극화의 극단화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세상에 제가 일본 침략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예, 분명히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또 저한테 나쁜 댓글 달지 마세요. 저는 일본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우리 신분 개혁을 했잖아요. 네. 양반과 상민의 신분이 이렇게 한 번에 뭐 반세기 예, 만에 맞아요. 싹 사라진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신분은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잔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한 동네 계속 살다 보니까 네 할아버지 뭔지 내가 아는데 뭐 집성촌 이런 그렇죠. 데서 예.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평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또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이런 거 일어나면서 대이주, 만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고 뭐 개성에 경성에 가면 다 자기 양반이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분명 평행점을 스타트점을 유지하기 위한 건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중요한 질문 또 하나 안 해주셔서, 원래 이게 1시간 할 분량의 질문을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평행이 그냥 기계적인 평행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사고들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 국가가 했던 뭐 지원금, 보조금, 그다음 피해 보상금, 네. 일괄 지급이거든요. 예, 코로나 때도 이 이슈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 이슈들이 사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셋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집이 산불에 불이 탔어요. 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집을 그냥 물 막 확 끼얹어가지고 거의 전소되다시피 하거나 물기둥에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불을 끄지 않으면 네, 네. 우리 집과 지점장님 집까지 다 타버린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걸 해야죠. 대세 상승을 네. 위해서. 그럼 이걸 하는데, 그리고 했더니 온전히 모든 피해는 이분이 졌는데 피해 보상금은 엠빵. 그럼 누가 다음번에 그런 정책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국가가 국민이 동의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로 사실 ICT 업종과 관련된 분야는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일부 재래업종이나 오프라인 기반으로 해야만 하는 분들은 큰 피해를 받았고, 국가 정책에 어떤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 영업하지 말라니까 문 걸어 잠궈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걸 거의 초반에는 엠빵 비슷한 그런 걸 했느냐? 저는 솔직히 거기엔 동의하지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이 자본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부자가 계속 뭐 부자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작년만 예를 들어서 그래 어떤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은 다 부자가 된 것 같고, 나는 그때는 그래 조금 있다가 돈을 좀 더 모아서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완전히 뒤처진 것 같았는데, 이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했던 내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고, 작년에 집을 샀거나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해서 뭐 주식을 샀거나 했던 사람은 지금 또 뭐예요? 엄청나게 힘들어서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조금 공부를 하고 아니면 좀 준비를 하면 나에게는 꼭 기회가 오는구나. 뭐 10년 주기 설정.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내가 열심히 무의미하다. 공부하고 아무것도 해본들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작년까지는 내가 정말 위너였는데 올해 갑자기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또 생활을 좀 살아는 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질문 드리기 위해서 네. 교수님은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멋진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 공중파 TV는 이런 수준의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우리 곽도사님 정도 만나야 뭐 이쪽 좀 채널 정도 와야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말이지. 그리고 그 질문 하나 보충 설명도 해도 될까요? 지금 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개인적인 뭐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이게 다 손실로 나고 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워낙 이제 뭐 빨빨거리고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댓글 같은 거는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댓글에도 워낙 고견 적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챙겨봐야 되는 게 도리인데 네. 사실 시간상 못 그럴 때가 많은데 요즘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어떤 전문가분들에게 그런 댓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동업자 의식으로 제 주변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경제 공부를 그것도 실물 경제 공부 이거를 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전문가들은 그때 입장을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바뀌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의 대표적인 경제 리서치 국제 기구, 국제 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제 전 직장인 KDI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매달 경제 전망을 수정합니다. 맞아. 맨날 수정. 맨날 예. 수정해요. 예. 이게 참 저희도 어떨 때는 업에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 계산해서 도출했는데 야 그게 아니야 한 달 만에 다시 그리고 다음 달 돼서 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왜 하냐는 거지 그런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는 또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학자가 되시려는 분들이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투자할 때 공부 왜 하시는지 아세요? 큰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에요. 투자할 때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은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공부해도 엄청나게 깨지던데요.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저도 지금 많이 예. 났어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낙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적어도 제대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공부를 해서 그걸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은 다 예. 재벌됐게요. 그건 아니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분들이나 저 같은 동네 학자나 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는 그래도 훈련이 꽤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안 좋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제 판단 실수를 당연히 하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서더라도 대 주변에 여러 가끔 저한테 길 가다가 붙잡고 물어보시거나 방송에서 끝나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수익률에 비해서는 마이너스지만 덜 마이너스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큰 손실을 막는 거고 막고 나서 그 다음 기회가 또 언젠가 와요. 살아나야 다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 사람도 거의 매달 상황 판단이 달라진다. 한 번 보고 1년 전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저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계속 그 사람이 뭐라고 상황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지 모니터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댓글 같은 건 잘 안 보는데 이슈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래 전세 사는 사람들 보고 야 거기다가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라고 얘기했던 분이 우리나라는 거의 한 70% 정도가 그럼요. 자산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분 말을 100% 믿는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큰 돈을 대출까지 끼워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대세 하락입니다. 맞아요. 네. 앞으로 뭐 몇 년 동안은 뭐 집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좀 많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너무 큰 자산인데 부동산은. 그래서 지금 부동산 유튜버들 중에 작년까지 이제 고를 외치셨던 분들 중에는 그게 약간 박제가 되어갖고 알죠. 다른 것들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많은 자산을 투자하신 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럼요. 부동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으니까 그리고 또 변동성도 있고 팔고 싶으면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부동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주택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입장을 바꾼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의 추이는 단 한 번도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털 굵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통계들을 막 들여다봤을 땐 한 번에 금리를 3단계씩 내리 3번, 4번 올리는 이런 거는 우리의 그 시나리오상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세 상승을 외쳤던 아니면 상승은 아니지만 안 떨어집니다 라고 외쳤던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는 과거 20년 동안 금리를 올렸던 축에는 부동산 추세가 어떻게 됐지 살펴본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근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훈련이니까. 근데 크게 안 떨어졌네. 뭐 지역마다 어느 동네 떨어지고 이런 건 있지만 그냥 평균치로 따지면 별로 안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공부하는 뭐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중론이 크게 안 떨어질 거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안 떨어질 거야 해요. 왜냐하면 돈도 너무 많이 풀렸고 오갈 데 없는 돈이 어디 가겠어.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20여 년 가까이 진짜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40여 년 가까이 볼거 전에 없었던 일이 생긴 거죠. 이렇게 3번씩 연달아 3단계씩 금리를 올려간다? 그러면 이제 기조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 뭐 부익남이라는 채널에서 작년 아마 이맘때쯤일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흐름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강남은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그때 달라요고 지방은 이제 슬슬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전망했었고 그 다음에 최강 시사라는 프로그램에서 금리와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적인 원인 금리 인상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은 크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적어도 연구는 그래요라고 워딩을 정확히 해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이런 금리 상황은 저도 몰랐죠. 그래서 제가 요 근래는 얘기를 바꿨어요. 강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들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매 던지는 건 좀 요즘 싸게 나와서 그거 줍는 사람들이 또 계신데 그런데 거기는 뭐 큰 상황 없고요. 뭐 현금 40억, 50억씩 들고 가야 집을 사니까. 맞아요. 거기는 대출 받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금 50억, 60억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담동에 요즘 분양했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초대권도 못 받고 멀리서 한번 봤는데 여기가 뭐 아이유 사는 집이라는데 한 층을 혼자 쓴다네요. 그런데 뭐 100몇 억 뭐 이제 점점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는 새로운 물건이 생겨요. 그럼 다른 데도 그런 집들이 런칭 되겠죠. 거긴 거기대로 놔두고 나머지 지역은 제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당분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거는 저도 이런 금리 인상은 예고를 못했어요. 만약에 제가 혹시 누군가가 또 그때 박 교수님이 금리와 관계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집을 사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제가 사과드리겠죠. 어쨌든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잘 돼서 정말 집값이 계속 올랐다 그런데 제가 맨날 그러거든. 야, 내가 집 사라 그래서 사갖고 집값이 만약 2억이 오르면 나한테 2천만 원을 줄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본인들이 다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다만 그 당시에는 약간 조바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여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제 얼굴 누가 저보러 억지로 나오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나올 때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뭐 제가 원래 평소에 성격이 웃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등에 땀 쫙쫙 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과 직을 걸고 또는 이름을 걸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놓친 게 있거나 예를 들어서 입장이 바뀌면 그걸 우기지 마시고 저도 주변에 아끼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친구들. 근데 저한테도 전화해서 형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야 이제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럼 네가 그냥 그때 방송이 사과 방송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으니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걸 마치 번복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할까봐 자꾸
자꾸 무리수로 두는 발언을 그 뒤로 네. 계속하는 친구도 네.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되죠. 네, 저도 안 그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미국이 또 이제 금리 올리고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미국은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번 정도 올해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래요. 이미 이 상태에서 뭐 4.25면 어떻고 4.5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거든요. 예. 교수님께서는 뭐 올해는 말고 최종적으로 정말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고 그냥 우리나라는 미국이 그 정도 올린다면 이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이렇게 상한 아니면 그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미국은 뭐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5%대까지 올릴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에도 거의 뭐 약간의 소수 의견이 3번 나와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빗대어서 금리 들어올리면 주가 반등 좀 하려나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소수 의견이잖아요. 그리고 물가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것도 안 잡혔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3단계 또 올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상 또 유례없는 일이 또 한 번 생긴 거죠. 그런 추세로 아마 5%대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 과정에서도 뭐 경제가 냉각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아직 냉각이 안 됐어요. 특히 고용 괜찮고 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자기들 갈 길을 더 갈 생각이 충분히 있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음모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가 잡는 제일 수월한 방법이 2가지예요. 보스턴 전 연준 위원 중에 한 분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직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럼 솔직해지겠다 맞죠?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가를 어떻게 잡냐 하면 경기 침체가 와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원래 지금 경기 침체와 물가 2가지가 우려되는데 왜 경기는 걱정 안 하고 물가만 잡느냐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지. 왜?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살 것도 안 사고 소비 급감하고 하면 기업들은 이 재고로 있는 이걸 털기 위해서 네. 가격을 낮춰서 던지는 거야. 그게 물가가 싸게 하는 거야. 이런 논조에 방송이나 강연을 했고 그걸 보스턴 글로벌을 비롯해서 미국의 일간지들이 보도를 했어요. 네네. 정말 솔직한 얘기 일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미국만 하더라도 제조 기능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것이 미국의 물가를 잡는 제일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미국 기업 중에 일부는 힘들어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강달러를 했었을 때 확실히 미국은 외국에서 공산품, 원자재 이런 걸 싸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가를 낮추는 제일 용이한 방법은 강달러를 유지하면 자기네들은 물가가 낮아지고 나머진 다 죽어나고. 나머진 물가가 더 오르고 다 진짜 속칭 죽어나죠. 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국 혼자만 잘 나가면 예를 들어서 뭐 영국도 뭐 물론 뭐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이제 그랬지만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렇죠. 일본이 뭐예요? 야 우리도 안 되겠어 라면서 막 미국 채권 파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자기 혼자만 살려고 저렇게 못할 거고 공조 같은 걸 해서 적당한 시점에 멈출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뭐 4.25 정도에서 멈춰서 쭉 좀 이렇게 희망이 섞인 이야기인 거는 같은데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왜냐하면 뭐 중남미가 아니라 아까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호적인 세력 그러니까. 예, 자기들하고는 좀 가까운 또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금리를 조금 적게 올렸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는 크게 동의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미국이 만약에 이런 추세로 금리를 올려서 기업들이 위축되거나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떤 경쟁력이 훼손되면 그걸 어떻게 벌충해 주냐 하면 더 어려워진 남은 개도국이나 신흥국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음모론은 싫어하지만 사실이 그랬어요. 우리 뭐 얼마 전까지 또 우리나라에서 이슈됐던 론스타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취약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 건물들 뭐 이런 것들 외국의 국부펀드나 이런 데서 싸게 가져가서 정말 단기간에 진짜 수조 원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기조 생기면 이제 신흥국발 여기저기서 위기 터지고 광산 뭐 개발권 매물로 나왔대 어디 무슨
무슨 회사 매물로 나왔대. 그 나라의 대표적인 뭐 이커머스 회사 매물로 나왔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매물을 주로 누가 가져가냐? 미 정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거대 자본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미국 그 기업들이 어려워진 걸 한번 벌충할 기회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생생히 머리 굵어지고 본 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바깥의 잘못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들의 잘못으로 전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아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선택한 게 뭐냐면 지금은 모든 기업들의 자산의 거의 80~90%가 다 지식재산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지식재산권에도 여러 관례가 있어요. 이런 건 그동안 건드리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권 중에 네. 그 제품 외관에 대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병, 멀리서 봐도 콜라병인지 알아보죠. 네. 그거는 콜라병의 상징과 같은 거니까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1900년대 초반의 콜라병과 지금의 콜라병을 쭉 비교해 보면 병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럼 어느 걸 보호하냐?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분명 걔네들의 일부 권한은 있지만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푸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굉장히 스트롱하게 야, 우리 디자인권 침해했으니 보상금 줘. 그걸 처음 들고 나온 게 애플 아이폰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모난 거에 카메라 뒤에 박혀져 있고 똑같아 보이는데. 그럼요. 예. 옛날에 우리 유선 전화기일 때 예. 손 이렇게 잡고 양쪽에 소화기 2개 예, 달린 거, 예. 그거를 미국 모토로라사나 어디에서 우리 거야 이거 특허 초송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라운드가 똑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여기저기 들써대서 진짜 어마어마한 보상금 받아갔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만약에 신흥국에서 싼 매물이 안 나오면 그거라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패권국, 그러니까 뭐 로마 때부터 쭉 해서, 그래도 패권국 중에는 제일 젠틀하고 규범 안에서 그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뭐 예를 들면 강남 대로변에서 우리는 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원칙과 규칙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 삥 뜯어간다라는 얘기 듣고, 그래서 뭐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맞다. 뭐 세금 낸다 생각하고 뭐 달러가 기축통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해야지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답답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진국들이 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기조가 없고요. 제가 엊그제 뭐 우연치 않게 아프리카 통계 좀 들춰볼 게 있다가 깜짝 놀란 건데, 케냐가 대외 부채가 중국에 제일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에 내는 이자가 원금의 30%예요. 그러면 이거 거의 중국이 사채 아닙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중국이 탕감해주고 일부 그냥 자원개발이나 우리가 해갈게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데, 중국도 급한 거예요. 돈 내놔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빅보스들이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생기네요. 그 교수님의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부자들은 그러니까 절제된 탐욕, 예. 그러니까 그런 뭐 지금 대국 뭐 큰 나라들에게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시청자분들께, 그러니까 부자들을 이렇게 쭉 많이 만나보시고 주변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절제된 탐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다 부자가 될 거니까 네. 약간 그런 걸 정도는 그렇죠. 알고 부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네. 해요. 한때는 우리나라 IT 혁신의 전형이라고 평가받았던 뭐 K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의 미운 오리 새끼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생겼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고 이제 들춰보고,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가가 이제 그 자신의 건물에 자신이 그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쫓겨나서 어느 날 뭐 진짜 몸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검은 세단 딱 타고 내려와서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이게 내 회사였는데 한번 쓱 보고 가는 이런 거 가끔 언론에서 보도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바로 절제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또 한 가지 회사였던 뭐 K그룹 같은 경우 항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방에 옛날부터 고속버스 운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호재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
대우건설을 한번 우리가 먹어보자. 그러면 더 한 번에 점핑하니까. 그리고 대한통운이었나요?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런 큰 물류업도 좀 참여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탈이 난 거죠. 배가 터졌죠. 예. 이게 바로 절제되지 못한 탐욕의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뭐 그 플랫폼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회사에게 희망했던 거는 동남아 진출, 뭐 북유럽 진출, 뭐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카카땡 이걸 쓰는 걸 그 간절히 원했던 건데 세상에 미용하시는 분들을 수수료 떼고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원래 스크린 골프도 하다가 앞에 또 뗐잖아. 프렌즈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요. 저희 둘이 창업할 때 하게 놔두세요. 제발. 한번 할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 같이 이제 막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놔둬주시고 한번 큰 기술을 걸려고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애들을 다 가져가시는 그런 회사라면 그런 걸 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딱 봐도 만만한 시장이거든요. 야, 우리가 가면 저거 2달이면 끝나. 뭐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되지 못한 탐욕 때문이었고 지금 그 회사는 뭐 그런 회사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저 경영권 유실이나 또는 이미지 상실이나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는 게 네트워크예요. 인적 자원. 사람이 돈을 물어오고요. 맞습니다. 사람이 일감을 물어오고 사람이 해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같이 먹고 살 생각을 안 하고 혼자 뭐 하나 있다고 처음에 뭐 야 같이 너도 좀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도 좀 좋은 일 있게 해줄게. 그냥 막연한 얘기하는 걸 우리나라 또 좋아하잖아요. 네. 몇 %? 이런 얘기 네, 잘하면 또 그렇죠. 예, 좀 약간 결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쓱 했더니 저녁 식사 한번 해주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네. 끝나. 네. 야, 이건 좀 그렇다. 야, 나도 뭐 내가 무슨 큰 돈을 속으로 바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생각하는 일들이 생기고 나면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야 정상이겠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약간 베풀 줄도 알고 또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항상 점검하고 그렇죠. 또 모자라면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개인도 투자할 때도 역시 절제된 탐욕이 필요하죠. 약간 반대되는 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시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허례허식이 너무 많은 네. 것 같아라고 하는 뭐 단적인 예로 차도 큰 거 타고 다니고 뭐 골프를 예로 들면 골프복 가보면 정말 이렇게 신발부터 착장 쭉 하면 뭐 한 100만 원 이상은 다들 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옷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과시욕이나 이런 것들이 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아니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옷 큰 차를 좋아하고 다른 나라는 뭐 금부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다른 건가요? 네, 이건 국가마다 분명 다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경제 공부하고 특히 제 네. 주력 단어는 산업이거든요. 네네. 산업을 공부한 제 입장에선 산업 그러니까 주력 산업이 뭔지에 따라 달라요. 우리 중우장대 뭐 우리 중후장대도 있고 ICT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는 와해성 혁신이라고 해서 전에 했던 사업 다 들어없고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떼부자가 되거나 신분이 상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분 상승한 사람이 아직 내가 상승한지를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예전에 내가 한 3년 전에 과일 장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과일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불티나게 팔려서 2년 반 만에 나 건물 샀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야, 저기 김씨 지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발라줘야죠. 네. 확 와닿았으면 제가 저도 그런 뭐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어갖고 네. 그래서 뭐 시계부터 예.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은 게 미국은 익명성이 워낙 커요. 이민 온 사람도 많고 예. 그리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박진영 가수도 실제 경험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뭐 메이저 레이블사에 가가지고 니네 모타운 레코드 예를 들어서 모타운 레코드사하고 우리가 이런 걸 JYP가 하려고 하는데
야 판권을 내가 다 살 건데 뭐 우리 애들이랑 그 조인트 콘서트도 할래? 내가 다 초대할게 했는데 얘가 이게 진짜 그럴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박진영이 쓱 나오는데 따라 나오더래요. 왜? 주차장 차가 뭔지 보려고. 예, 박진영은 시계나 이런 거 안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면티 하나 짤랑짤랑 이거 네. 맞겠죠. 그럼 얘가 이거 진짜 그게 맞는 거야? 보려고 슬쩍 와서 주차장에 무슨 차 타고 왔는지 본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테헤란노라는 그 단어를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 거예요. 금융 투자자 자문회사도 또 여의도를 또 벗어나지 않는 이유 또는 뭐 강남 일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시그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닌 나라는 어떤 나라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의 주력 업종 농업이에요. 아, 농업. 농업은 혼자 유아 독전이나 혼자 독불 장군이나 혼자 티내면 안 돼요. 공동체거든요. 네네. 그건 다 같이 경작하고요. 다 같이 물대야 되고 같이 판매했었을 때 모아가지고 내 거만 쉬핑이 안 돼요. 컨테이너 하나를 못 채웁니다. 우리 동네 거 전부 뭐 핵고구마 다 팔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그쪽은 사과 네. 전부 해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네. 청송사과 무슨 사과 네. 해서 딱 납품해야 그걸 대형마트에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주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혼자 티내게 뭘 하고 다닌다? 바로 그 공동체에서 매장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그런 기질이 없어요. 오히려 근검절약하고.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들으면서 항상 그 하시는 말씀 중에 지방소멸 얘기도 이제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자분들은 단어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데 소멸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너무 좀 과하고 조금 무서운 단어를 네.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지방소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정말 일어나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현이라고 부르죠. 네. 네. 현 자체가 거주자 0명 찍히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현이면 우리로 뭐 읍단위 면단위 정도 되는데 그냥 0명인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진짜 마지막 한 분까지 다 독도처럼 살다가 돌아가셔서 없어진 거냐? 네. 그런 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일본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일정 인계점이 지나면 거기 정주 여건이 이제 없어져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국가가 더 이상 제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전기나 수도나 이런 수도, 것들 우편, 금융, 치안 이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 국가가 5만 명 사는데 파출소, 우체국 뭐 이런 걸 건립해서 운영했었을 때 1인당 투여 재정과 5명일 때 이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어떻게 됐냐면 어느 임계점을 정해서 야 이제 그 동네 어르신 30명 남았대. 가서 얘기 드려 설득해 해서 어르신 여기 계속 있으면 이제 저희가 조만간 단전 단수해요. 저 옆에 우리로 따지면 뭐 성황리로 다 모이고 있어요. 글로 가세요. 거기서도 이 농사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다른 땅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강제 이주도 시켜요. 네. 그렇게 해서 특정 지자체에 인구 0명이 생기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그 청년들 네. 이 MZ 세대들에 해당되는 애들일 텐데 가장 먼저 떠납니다.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기회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유엔에서 조사하는 뭐 인구 구조 관련한 보고서들을 보면 전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다 도시를 향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인구 2명 중에 1명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침에 이제 경기 신문을 보는데 제가 방금 여쭤봤던 것과 인구 소멸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 뭐 2047년까지 시군구 중에 한 170여 개 정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막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은퇴하고 나서 도시에 살면 뭐하냐. 그 사람들을 유치하고 이러면 소멸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주장 아니면 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거에 성공한 사례를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전남은 조금 그래도 인구가 매년 늘어난다. 성공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 더 현장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이런 거 뭐 여긴 뭐 누가 이거 보고 뭐 뭘 할 사람 아니니까
그 지자체는 이성지, 삼성지라고 부릅니다. 이성지는 뭐냐면 그 지자체 부시장이나 이런 걸로 오는 사람이 쉽게 해서 2급 공무원이 오는 네. 곳인지 3급 공무원이 오는 곳인지에 따라서 이성지, 삼성지라고 부르는데 그 기준점이 지방행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네. 몇 가지 그게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인구 10만 명이에요. 인구 10만 명이 깨져버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위 제일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아지니까 자기들이 다. 줄줄이 승진할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 차원에서 불법 전입을 하고 있어요. 저 그거 알아요. 알죠? 연말 되면 이쪽 인구가 이렇게 넘어오고요. 저쪽 인구가 저렇게 가는데 나중에 보면 또이또이예요. 여기서 200만 명 가면 저기서 또 200명 땡기고. 맞아요.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허수도 많다. 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자녀가 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법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 외국인 이주 여성이죠.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제 나이가 더 훨씬 많으니까 먼저 작고하실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그 외국인 이주 여성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귀화에 성공하면 남아도 돼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네. 결혼을 하면 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아니요. 예. 그 귀화에 성공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제로 가야 되는데 아이가 단 보육을 해야 될 특정 연령대까지 있으면 그거는 그 아이가 클 때까지는 여기 있을 네. 수 있어요. 지금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이 이제 되게 그 울분에 창녀해. 내가 왜 내 어머니를 보려고 필리핀을 가야 되고 캄보디아 가야 되느냐. 어머니가 왜 여기를 관광 비자 같은 걸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일종의 푸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머니마저 없는 그곳 아버지는 뭐 진작 돌아가셨을 거고 그 친구들이 거기서 뭐 특별한 기회를 많이 못 찾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또 역시 기회를 찾아서 가게 돼 있고 그런 거죠. 참. 한 가지 뭐 어차피 조금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정해진 미래일 수도 있는데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서 그러니까 위로는 부양할 사람이 많은데 밑에서는 부양할 사람도 없고 뭐 취직이나 이런 것도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잘 되거나 그렇지 않아서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이고 네. 다수인데 또 뭐 여기 와서 홍준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어차피 자원도 없고 교육으로 해갖고 인재를 육성해서 무언가 개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나서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또 그러다 보면 교육의 질도 더 좋아질 거고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는 어쨌든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게 무조건 다 나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지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좋다 나쁘다보다는 네. 이제 컨디션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으면서 제조 역량을 가진 국가가 얻는 가장 큰 프리미엄은 물가 안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공장을 차릴 때 네. 내가 이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공장 캐파가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5천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크게 짓고 확실히 팔아. 그리고 그걸로 또 수출까지 하자. 초반에 팔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5천만 명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크게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지난 코로나19 2년 동안에도 제조가 있으면서 그 이런 인구 구조에 뒷받침되는 제조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우리가 방어가 됐던 거예요. 지금 유럽의 제조 기능 상실한 나라들 다 물가 상승률 10%고 그다음에 미국도 거의 10% 육박했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직 높은 거지만 네. 5에서 6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5천만 명이라는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물건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유럽과 같은 국가는 어떻게 되냐? 제조 역량이 있죠. 기술력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맨파워도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물가를 우리처럼 유지 못해요. 왜? 내수 시장 100만, 1000만 명도 안 되고 그 600만 명 가지고 공장 크게 짓는 사람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이제 물가가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그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구축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럼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부분 중립국적인 기조를 많이 가져가요. 예. 여기도 끼고 싫고 저기도 끼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먹거리, 공산품 이거 다 주세요. 이게 기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쪽 편에 두둑히 들어가 있고 그쪽 밸류 체인을 통해서 벌어먹고 여기까지 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그럼 인구 숫자 적고 그랬을 때 이쪽에서 그거 야 니네 우리 없으면 이제 안 되잖아 이렇게 갑질로 나올 위기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이제 선언해야죠. 우리 이제 어느 편도 안 들어요. 필요한 것만 그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리고 싶은 미래에 그게 부합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부합하다면 국민들이 부합하다면 글로 가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아니야. 우린 패권 국가는 아니더라도 독일과 같은 준 패권 국가까지 가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저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여기 5천만, 니네 위에 한 4천만 해서 1억 정도면 갈 수 있어요. 네, 프랑스나 독일 정도 갈 수 있거든요. 내수 시장도 자체적인 표준 가지고 됐어. 우리가 쓰려고 표준 새로 만들었고. 예. 일본 같은 느낌. 예, 맞아요. 우리가 쓰려고 우리 프로토콜은 달라. 그럼 외국도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죠. 근데 개별적인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큰 그림 누가 그리겠습니까? 그거 그려달라고 선거하는 거니까 높으신 분들이 그런 걸 잘 그려서 설득을 해주셔야죠. 싸우는 것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을 잘 못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화가를 보내야 되는데 파이터를 보내갖고 그리고 요즘 뭐 제 주변은 다 거의 뭐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일할 사람이 안 구해준대. 아르바이트생. 도대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저 일선에서 학교에 학생들 보는 사람 입장에선 학생들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교수님 제가 그거 열심히 하면 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를 저한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좀 마음이 숙연해지죠. 근데 그런 조그만 것들이 쌓여서 달라지는 거야 하면서 또 꼰대를 짓을 하죠. 저도 제가 지금 한꺼번에 어떻게 다 얻을 수 있느냐 하다가 보면 뭐 정주영 회장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쌀집에서 일하다 보니 일 잘하고 이러면 쌀집 주인이 잘 보고 그래 야 너가 좀 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기회가 없이 바로 무언가 큰 걸 바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런 근데 그런 생각을 그게 문화가 하거든요. 됐어요. 그게 문화가 됐어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그 시대의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그려놔요. 그렇겠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히트했던 드라마들 보면 실당님 하면서 예 맞아요 다 실장이요. 예, 젊은 나이에 아버님이 또 그 회사의 사장이나 뭐 회장이 돼서 실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 때 드라마 보시면 야망의 계절인가 맞죠? 예. 네. 뭐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유인촌이 주인공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하나하나 노력해서 그 반열까지 오르는 그 치열한 삶을 사는 그 남자를 멋있게 그려요. 예. 옛날에 그런 모습이 많아요. 또 고시공부 몇 년 동안 죽어라 해가지고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딘 다음에 금이환영 이런 게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어요. 맞죠. 예. 근데 요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 지금 당장 내가 왜 40대부터 행복해야 되는데 30대부터 행복하면 안 돼? 그럼 30대부터 행복할 제일 좋은 모습은 드라마에서 또 그래서 스테레오타입 바뀐 게 다 부모님이 한끗발하고 그래서 실장부터 시작하고 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이사를 달거나 이게 이제 모습이 됐다가 그것도 또 이제 좀 나이가 너무 든 거죠. 20대로 그게 넘어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니어의 모습에 가방 메고 이렇게 출근하면 높으신 분들이 막 뒤에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의 드라마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건 50대 잘 살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 right now 이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못 여쭤봤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이제 발생시켰고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뭐 경기를 죽여서라도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막 올리니까 미국 돈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질문입니다. 1150원 정도가 평균으로 알고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아왔고
이걸 환전을 요때쯤 오면 해서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데 지금 1,400원대잖아요. 네. 지금 환전하면 너무 손해인 거예요. 환전에서부터 한 10%, 15% 손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환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쭉 얘기 들어보니까 이 환율은 다시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편에서는 아니다. 1,150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에서 환율이 정해져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환율은 진짜 신도 못 맞추는 거는 맞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옛날처럼 1,1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노는 그런 환율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 기조로 가면 정말 쉽지 않아 보여요. 진짜로. 여러 가지 실물적인 변화가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1,500원을 바로 찍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환율이 1,500원을 찍는 순간 이건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네.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클 거예요. 위정자들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거는 어떻게든 디펜스를 해보일 것 같아 다 보입니다. 큰 진짜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환율의 기본적인 조닝 자체는 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실물 부분의 교역의 결과로 레이트가 결정되는 건데 그 실물 부분이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1,150원대의 환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교역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 교역하는 나라 9개밖에 없고 그중에 흑자 보는 나라 3개밖에 없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무역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달러 정말 미친 듯이 벌어온 건데 그걸로 그 달러가 왔기 때문에 환율이 그건데 지금 이 컨디션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적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지는 중국이었는데 중국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때리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특히 화장품도 조회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예전에야 중국인들이 우리 화장품 많이 썼지만 요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핸드폰 잘 팔다가 그거 이제 안 팔리고 화장품 뭐 요런 것들 이제 좀 팔리다가 그것도 이제 안 팔려요. 안 팔리는 네. 지금 남은 거 하나 반도체밖에 없어요. 네. 임플란트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 좀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점점 품목이 줄어요. 이제 콘텐츠도 안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 큰 시장에서의 교육 성적표가 우리 성적표의 중요한 미천이었는데 그게 이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멀리 있는 저 큰형님이 이제 중국 부품 써도 우리는 안 받아. 우리 중국에서 만들면 안 받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거기 원자재를 일부 이용해서 그걸로 가격 경쟁력 유지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3세계를 비롯해서 미국 등에 판매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교육 국가와의 그 교육 성적표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환율 가치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벌써 실물 부분의 변화는 여타 국가의 환율에도 벌써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요즘 모든 안전자산이 다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뭐 유로, 뭐 엔, 맨. 금, 유가 다 떨어지는데 싱가포르 달러, 싱달러는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 이유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홍콩을 거점으로 했던 글로벌 헤드쿼터들이 싱가포르로 이사를 하고 있고 홍콩의 주재원들이 또 싱가포르에서 이제 회사 다녀야 되니까 이사를 글로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계속 뛰어요. 그런 과정이면 예전에 홍콩 달러가 했던 기능 중에 일부를 당연히 싱가포르 달러가 받아가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싱가포르 달러의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베트남 동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8번째 교역국이 베트남이에요. 많이 커졌다 맞죠? 많이 컸죠. 그리고 2030년까지 5번째 가까이 갈 거래요. 그러면 베트남은 어떻게 중국 본토에 있는 제조 공장들은 다 베트남을 뺏겼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안 받겠대잖아요. 그러면 베트남도 그 많은 교역을 이제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럼 베트남의 동해 가치도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겠죠. 바로 물론 베트남도 돈 가치 유지하려고 달러 엄청 풀었지만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달러 안 푼 나라 어디 있습니까? 풀었는데 견뎠다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환율의 근본적인 재평가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넉넉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통화 수업하면 급한 불 끄겠지 뭐 이거는 좀 너무 아니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딱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한 번쯤은 옛날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미래는 정해진 건 아니고 요거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응을 특별하게 안 할 경우에는 저는 좀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뭐 경제를 전공하시는 교수님께 여쭤볼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하기 불편하다는 게 질문을 잘하셨어요. 저한테 하는 게 맞아요. 모든 국가에서는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의 경제적 가치를 이걸 대놓고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다 계산을 해요. 아 진짜요? 네. 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국가의 모든 안전 시설물을 만드는 책임은 국가가 있죠. 네네네. 그리고 그 국가가 그 책임을 잘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다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아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큰 차가 쌩쌩 다니는 고속화 국도가 있어요. 그 고속화 국도 옆에 인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인도에 차가 넘어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여기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되나요? 이런 걸 설치하자. 근데 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돈을 얼마까지 투여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5톤 덤프 트럭이 가드레일 정면 충돌해도 그 옆에 있는 인도의 사람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한 가드레일을 만들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겠죠.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1톤 트럭 정도가 부셔도 멀쩡하도록 하자. 그러면 좀 덜 들 거고. 1톤 트럭도 그냥 부셔질 수 있는 형태만 가드레일인 걸로 하자. 이건 뭐 큰 돈 안 되겠죠. 하지만 싸겠죠. 그럼 도대체 그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걸 해야 되죠. 그걸 판단한다는 건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느 비용을 넣어야 그게 이익보다 괜찮은 건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냉정한 거죠. 정말 냉정한 거죠. 다 숫자로만 본다 맞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와 유사한 일을 했던 예전에 국제기관에 있던 모든 연구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뭐 조성한다는데 얼마 예산 집행해야 되는지 산출해라. 네. 그러면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의 적정성을 카운트할 때는 요즘은 보건, 안전, 뭐 이런 모든 재난재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회 갔더니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더라고요. 이게 스터디 하는 거죠. 뭐냐 강남 수해 어디까지 우리가 대비해줘야 되는 건가. 기록적인 폭우를 전부 다 대비한다? 그걸 모두 다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시설을 하려면 이건 또 돈은 좀 고민해야 되고 그것도 안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아닌 아니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현장에 가보면 아 정말 머리 깨지죠. 정말 참 뭐 경제학 뭐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지만 항상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분석하고 또 원인을 이제 규명해야 되고 그걸 또 뭐요 숫자화나 아니면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 일이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큰 사고가 있고 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야, 뭐 왜 사는 거지 도대체?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들면서 교수님은 그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경제학 진짜 무미건조하고 숫자만 너무 좋아하는 이 경제학을 왜 계속해서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상처받고 또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그래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뭐 항상 저를 좋게 얘기해 주시고 또 대기할 때도 너무 제가 과한 칭찬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간간히 유튜브 정도 나온다는 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직업이 그냥 경제 공부하는 사람인 거고 직업이 대학 교수이면서 애들 가리키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냥 저라고 남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그냥 저도 오늘은 일하기 싫은데 월급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죠. 뭐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뭐 성찰과 책임 의식을 가진 그런 뭐 사회 높은 고위층은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도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같이 네. 말씀드리면 점점 더 제 주변 사람들이 사는 걸 재미없어 하세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또 경제 얘기지만 경제 성장률과 관계가 커요.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거죠. 뭘 해도 실패 가능성이 커져 보이고 뭘 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거기 들여다봤더니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전반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못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되찾기 위한 뭐 어떤 연구나 좌담회 뭐 저는 직접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네. 그런 데 가서 제 소견은 적극 얘기해요. 진짜 적극 얘기하고요. 그거를 행복하게 지내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짜 공동체 의식이 조금은 필요해요. 지금은 조금 더 같이 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태원 사태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인식과 그런 사고의 부재가 정부 사이드에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약간 조금 더 같이 슬퍼해 줘야 될 기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지나고 우리가 좀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정말 냉정한 이 감정적일 때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과해질 수 있고 무분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추스린 다음에 냉정하게 이제 이런 일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자. 요건 좀 해야겠죠. 아무튼 긴 시간 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교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그 책이 있어서 보니까 그 항상 요맘때 나오는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한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영학의 구루 이러면 피터 드러커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를 짤막하게 적으면서 그 이제 인사말을 하던데 제가 그 구절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격변의 시대에는 위험한 건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날의 그 사고를 못 벗어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뭐 지금 이맘때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옛날 사고에 머물러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게 해결됐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여러분의 좋은 말씀과 또 스스로의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해법을 한번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